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이제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평생을 가스라이팅 당하고 살면 어떨 것 같나요? 당해본 경험으로 이야기해 드린다면 썩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분명 이성적으로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내 잘못이라는 말만 들으니 정말로 내 잘못인 것만 같아져요. 다 큰 성인이 들어도 그리 생각되는데 어릴 때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면 무조건적으로 내 탓이라고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어린 나이에 결혼한 저는 결혼 생활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하고도 일부러 애를 안 가지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제가 결혼한 남자와 시댁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아이가 없으면 안 된다고 꼭 첫째는 아들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처대로 손자 못 낳게만 해봐라.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시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매일같이 성관계 여부에 대해 물어보지를 않나 애 생기는 부적이며 온갖 민간요법을 제게 강요하기도 하셨죠. 그럴 때마다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관심도 없었고 저를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하는 말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뭘 그래. 그냥 엄마가 하는 말이나 따라서 해. 우리 엄마인데 뭐가 힘들다고 그러는 거야. 당신 그러는 거 오히려 시댁에 불효하는 거야. 부모가 자식 생활에 관심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니까. 게다가 손주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인 거잖아. 나도 빨리 아기 가지고 싶은 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당신이 좀 더 노력을 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긴 말입니다. 제가 뭘 더 노력했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런 생각은 일절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제 잘못이라는 말만 들으니 내 잘못이구나. 내가 노력을 해야 하는 거구나.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며 저라는 사람이 마치 임신하기 위한 기계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점점 더 임신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게 했고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핍박은 심해졌고 남편은 혼나는 저를 볼 때마다 그저 혀를 쯧 차고 방으로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몸을 어떻게 굴려 먹었길래 애를 못 가지는 거야? 너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우리 집에 시집 오기 전에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어? 얼마나 더럽게 굴리고 다닌 거야. 빨리 바른 대로 말 안 해? 급기야는 폭행까지 일삼는 시어머니 밑에서 10년을 살고 나니 남는 건 너덜너덜해진 몰골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참다 못하셨는지 제 손에 이혼 서류를 강제로 들려주셨습니다. 네가 애 못 낳아서 이혼당하는 거야. 원래는 위자료라도 실컷 뜯어내야 마땅한 일인데 내가 그래도 너 가족된 도리로 그냥 몸만 남겨 내보내주는 거라고. 감사한 줄이나 알아? 네, 압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던 당시의 저로서는 조용히 나가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나이는 갓 30이 되었을 때 그렇게 저는 10년을 같이 산 남편과 시댁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애가 없으니 이혼하는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한 달의 숙려기간 동안 시어머니는 제게 강제로 짐가방을 들려주고 짐을 싸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가방을 들고 몇 안 되는 옷가지를 주섬주섬 정리하고 있었죠. 어라? 혹시 당신이 현길씨 전 부인? 모르는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려하고 예쁜 꽃무늬 원피스, 단발머리와 청초한 스타일의 화장, 척 보기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주 젊은 아가씨였어요. 당당하고 능청스럽게 들어오는 그 모습이 초라해진 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더욱 주눅이 들더군요. 전 부인이라니. 아, 제가 현길씨 현부인이 될 예정이거든요. 현 부인? 그것도 모르셨구나. 당신이랑 현길씨 이혼하고 나면 어머님이 이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이 원피스도 새 며느리 드린 기념이라고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이거 백화점에서 사다 주셨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한 바퀴 빙글 돌며 제게 자랑하는 그녀의 표정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미 남편은 저에게서 마음이 떠난 지 오래였다는 걸요. 어머님도 그걸 알고 계셨고 애도 못 가지는 며느리보다는 어리고 예쁜 새 며느리를 더 반기신 겁니다. 이혼 서류를 손에 들려줬을 때 이미 알았어야 하는데 10년의 가스라이팅으로 둔해진 제 머리가 거기까지는 생각도 못한 듯합니다. 불륜 소송이요? 생각도 못했다고 하면 다들 욕을 하시겠죠. 하지만 정말로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가 바람을 피웠고 이렇게 이혼하게 된 거라 생각했는데 소송할 생각이나 들었겠어요. 저는 그저 무기력하게 집을 나왔습니다. 닫히는 현관문 너머로 하하호호 떠들며 웃고 있는 전 가족들. 차가운 거리에 내 던져진 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저와는 이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증금 한 푼 없이 고시원으로 들어온 저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요즘에는 풀타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곳이 잘 없더라고요. 게다가 아무 경력도 없이 살림만 하던 30의 여자를 뽑는 곳은 더더욱이요. 저는 몇 차례 이력서를 넣고 지원했지만 통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겨우 몇몇 곳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지만 면접을 보고는 저를 뽑아주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방황한 끝에 저는 겨우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고시원 근처라 그런지 제가 일하던 햄버거 가게는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근처에 학원도 많아서 식사 시간이 되면 항상 사람으로 북적였죠. 손이 모자란 덕에 저 같은 아줌마도 뽑아준 듯 했습니다. 겨우 풀타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처음으로 일해보는 거라 이것저것 숙지하는 게 어렵긴 했지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오픈 준비를 하고 햄버거를 만들고 감자튀김을 튀기고 음료를 준비하고 마감 준비까지 역시 몸이 힘들어야 하는 걸까요? 단순 노동으로 몸을 쉼없이 움직이니 이혼당했다는 사실조차 금방 잊을 수 있었습니다. 누나, 무거운 거 나한테 맡기라니까요. 그런 거 들다가 허리 나가요. 언니, 여기는 내가 할게요. 방금 주문 정리하는 것 때문에 매니저님한테 혼났어. 나가서 주문 받는 거 좀 도와줄래요? 언니가 또 주문 정리하는 거 잘 하잖아요. 저보다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 선배들은 처음 저를 보았을 때는 많이 어색해했지만 일하면서 친해지니 누나, 언니라고 불러주며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저보다 어린 사람들과 일하고 어울려 노니 좋더라고요. 활력이 생기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점점 짬이 차니 일에 보람도 생기고 자존감도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 뿐만 아니라 상사들도 저를 좋아했습니다. 가끔 본사에서 오는 사람들도 제가 손님들에게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았다면서 좋아해 주셨고 특히 저와 동갑인 매니저님은 일하면서도 사적으로도 저를 참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미영씨, 힘들면 언제든 이야기해요. 애들이 괴롭히거든 제가 확실하게 한 소리 해둘게요. 우리 괴롭히는 사람은 매니저님밖에 없거든요. 미영 언니 붙잡고 잔소리나 하지 마세요. 저희 매장이 워낙 분위기가 좋고 또 다들 편하게 일하자는 주의라 이런 소소한 대화도 자주 나누곤 했습니다. 물론 말뿐만 아니라 진짜로 잘 해주기도 했죠. 미영씨, 이따 저녁에 뭐 해요? 요즘도 식사 잘 안 하죠? 그럴까봐 내가 맛집 예약해뒀는데 같이 갈래요? 아, 내가 같이 밥 먹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혼자 사는데 그냥 저녁 공짜로 먹는다고 생각하고 미영씨가 나 좀 도와줘요. 네? 그렇게 제 식사를 챙겨주기도 하시고 일하는 동안에도 간간히 간식을 챙겨주시기도 하는 매니저님에게 호감이 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같이 일하는 아이들도 무언가 기류를 느낀 건지 제게 속삭이곤 하더군요. 매니저님이 언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매니저님 원래 엄청 깐깐한데 언니한테는 아주 흐물흐물해져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잖아요. 언니는 어때요? 매니저님 마음에 들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혹시 매니저님 들을라. 그만해. 나 같은 이혼녀랑 엮인다고 하면 매니저님한테 실례잖아. 에이, 언니가 뭐 어때서요. 막말로 언니가 잘못해서 이혼한 것도 아닌데 새 남자 정도는 만날 수 있잖아요. 좀 깐깐하긴 해도 저렇게 잘해주는 사람 찾기 드물어요. 빨리 확 잡아요, 언니. 이혼한 제가 어떻게 쉽게 새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자존감까지 떨어진 저는 옆에서 아무리 부채질을 해도 애써 부정하고 모른 척 했어요. 눈에 보이는 호감을 무시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 생각을 알고 있었던 듯 매니저님은 재촉하지 않고 제가 먼저 마음을 열기를 기다렸어요. 미영씨, 제가 미영씨를 좋아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부담 줄 생각은 없습니다. 미영씨가 좋다고 할 때까지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배려심 넘치는 모습에 얼어있던 제 마음도 조금씩 녹아갔습니다. 처음으로 매니저님의 마음을 받아준 날 그가 뛸 듯이 기뻐하는 모습을 처음 봤네요. 그렇게 매니저님, 아니 지금은 남편이 된 그와 2년여간의 사내 연애 후 재혼했습니다. 둘 다 친인척이 없었기 때문에 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래도 같이 일하는 아이들이 다 모여 저를 축하해 주었어요. 누나, 축하해요. 오늘 진짜 예쁘다. 매니저님한테는 너무 아깝다 언니. 드레스 입고 움직이기 힘들죠. 내가 도우미 역할 대신 해줄게요. 조촐하게 치러졌지만 그 어느 결혼식보다 행복한 결혼식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고시원을 나와 처음으로 신혼집에 들어간 날 부부 두 사람만 있는 집이 그렇게 어색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혼자 있거나 결혼생활 10년 동안 시부모님의 간섭을 받으며 있었으니 부부 두 사람의 온전한 시간이라는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충분히 행복한 시간이었죠. 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여유롭게 영화 한 편을 틀어두고 맥주 한 캔을 마시는 나날. 그런 평범한 나날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이런 게 행복이구나. 남편의 품에 기대어 미소 지을 수 있게 된 지금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제 이혼 사정을 알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아이 필요 없어. 정 안 되면 입양이라도 하면 되지. 우리 둘이 행복해야 결혼 생활인 거잖아. 자기가 너무 부담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부담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우리 부부의 천사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찾아와 주었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날 유독 속이 메스꺼려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아르바이트생이 제 옆에서 걱정을 해 주었어요. 언니 혹시 아기라도 가진 거 아니에요? 왜 아기 가지면 속도 안 좋고 막 입덧 같은 것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리가. 너도 알잖아. 내가 왜 이혼했던 건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아무 약이나 막 먹지 말고 검사부터 해봐요. 임신 테스트기 얼마 안 하는데 검사 한번 해본다고 손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까? 그 동생이 사다 준 임신 테스트기로 곧장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별 기대를 안 하고 결과를 보았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테스트기에는 선명하게 두 줄이 떠 있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요. 어머, 언니 진짜 임신인가 봐. 매니저님, 잠깐 좀 들어와 봐요. 동생의 호들갑스러운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임신이라니. 한평생 좋아하는 인연이 없을 것 같았던 축복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 재차 검사를 받고 진짜 임신이라는 확답을 받으니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제 앞에서는 아이 필요 없다고 말하더니 병원에서 제 손을 잡고 아주 펑펑 울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아이들에게도 축하를 받았습니다. 특히 테스트기를 사다 준 동생이 윙크를 하며 웃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내 말 듣고 약 안 먹길 잘했죠? 제 뱃속의 아이는 꽤 예민한 성격인 건지 음식 냄새 조금만 맡아도 속을 울려대었습니다. 덕분에 10개월 내내 일은커녕 밥조차 제대로 못 먹었네요.
그나마 바닐라맛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먹을 수 있어서 퇴근하고 난 뒤 남편이 매장에서 파는 소프트 아이스크림만 한 통 가득 받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달달한 것만 먹고 큰 우리 공주님은 막상 태어나고 보니 얼마나 순한지 헛 울음 한 번 울지 않았고 통잠도 꽤 빨리 배워서 엄마 아빠 고생을 덜어주는 아이였습니다. 볼 때마다 사랑스러움이 배가 되는 아이였어요. 주변 사람들도 낯가림 하나 없이 잘 웃는 저희 딸을 예뻐해 주었죠. 그렇게 행복할 일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임신의 행복에 가려 제게 질긴 악연이 있다는 걸 잊고 있었던 거죠. 너 당장 우리 손주 데리고 와! 당장 이 도둑아!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다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가끔 본사 사람이 제게 연락하는 경우가 있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받곤 하는데 이건 아무리 좋게 봐도 본사 사람이 아니었죠. 신경질적으로 귀를 울리는 이 소리는 제가 1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들어온 목소리였습니다. 대체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건 건지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서늘한 감각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전혀 모르겠네요.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 못 찾을 것 같았냐? 다 찾는 방법이 있어. 이미 이혼한 전 며느리 번호까지 찾는 정성은 인정해드릴게요. 차단합니다. 뭐? 이 도둑이 감히 우리 집안 귀한 씨를 도둑질해 가고는 차단까지 한다고? 너 이거 납치야? 내 새끼 납치해간 거라고. 당장 내 손주 내놔 이거 사? 이를 꽉 깨물고 겨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제 노력 따위는 전부 무시한 채 자기 할 말만 늘어놓더군요. 2년 전 그대로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한껏 소리를 치면서 말입니다. 뭐? 도둑이라고 했다고? 아무래도 내가 자기 핏줄을 낳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무슨 증거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2년 내내 만나기는커녕 관심 한쪽 안 줘놓고는 누가 누구 핏줄을 낳았다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미친 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누가 봐도 내 딸인데 감히 누굴 보고 자기 핏줄이라는 거야. 그러게나 말이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건 내가 어디 사는지도 알고 있다는 뜻일 것 같아서 좀 불안해. 그냥 연락 받지 말고 무시해. 관심 주면 더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무시가 답이야. 남편과 상의를 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미친 인간들이 적당히 미쳤기를 바라기만 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 인간들은 뭐에 씌였는지 제 주변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몇 번이고 차단을 해봐도 다시 연락을 해왔고 심지어 매장에까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 누나 아까부터 이 사람이 도둑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단순 컴플레인은 아닌 것 같아서요. 혹시 누구인지 아세요? 뭐? 진짜 가게 전화로 연락을 했단 말이야? 그들은 점점 도를 넘었습니다. 심지어는 본사 게시판을 테러하기도 하고 카톡으로 협박 어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너 당장 우리 손녀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거야. 당장 데리고 오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전 이미 재혼했고 이 아이는 저와 지금 남편의 아이예요. 당신네들 핏줄이 아니라고요. 너 따위가 무슨 재혼에 애까지 가진다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당장 데리고 오라고.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괴롭혀 줄 테다. 우리 손녀도 당장 데리고 올 거야. 당신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알아? 내 딸을 당신이 데리고 간다고? 헛소리 하지 마. 방금 그 말은 진짜 선 넘었다고. 열 받더라고요. 아무리 공포가 학습된 몸이라지만 제 아이에게 무언가 하겠다는 그 말은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성애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저와 남편은 당장 변호사를 찾아가서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본사에 요청해서 이 인간들이 써두었던 허위글도 전부 긁어 모아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걸기로 했죠. 공갈 협박에 허위사실 유포에 마음 먹고 찾아내니 증거도 많더군요. 증거를 모으면서 어쩐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폭언을 듣던 10년의 세월 동안 저는 왜 소송할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당하고 살았을까요? 그때 한 번이라도 그들을 벌할 생각을 했다면 지금까지도 저를 만만히 보고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긁어 모은 증거들과 함께 그 인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2년 동안 이사도 안 간 건지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더군요.
초인종을 누르니 2년 전 보았던 그 여자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당신은 나랑 똑같은 소리를 듣고 살았나 봐. 이 집 인간들 만만치 않지?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여기는 우리 집이라고. 이제 당신 집이 아니야. 귀엽고 생기 넘치던 인상을 가지고 있던 2년 전과는 다르게 2년 만에 폭삭 늙어버린 그녀를 제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과자를 먹고 있던 전 시모와 전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가 찾아올 줄은 몰랐던 건지 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있던 그들은 곧 무언가를 찾는지 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너 우리 예쁜 손녀는 어쩌고 너랑 저 몰대 같은 놈만 온 거야? 너 같은 거 다시 받아줄 생각 없어. 필요 없으니까 당장 우리 손녀나 데리고 와. 헛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당신 손녀 아니라고. 그리고 뭐 첫 아이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왜 갑자기 당신 손녀 운운하는 거야? 당신 성격에 그럴 리가 없잖아.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니 전 시모는 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버벅거리더니 다시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쏘아 붙이더라고요. 내가 내 새끼 보고 싶다는데 네 의견을 왜 들어야 하는 거야? 제 지아비 버리고 다른 놈이랑 결혼한 인간 말종이? 도둑도둑 하더니 이제는 인간 말종 소리까지 듣네. 지아비를 버려. 조강지쳐 버리고 딴 여자랑 바람난 놈 집안 사람한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뭐야? 네가 애를 못 낳으니까 내가 새며느리를 들인 건데 그게 뭐 문제라고? 네, 저는 애 못 낳는 전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현 며느리랑 잘 사세요. 왜 저를 또 괴롭히시는 건데요? 네가 우리 집안 씨를 가지고 가서 낳은 아이인 거잖아. 우리 며느리는 아직 애도 없는데 하필이면 이혼한 네가 가져서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자신감이냐고요. 꼬우면 친자 검사라도 하시던지. 나는 당신 집안 핏줄이 아니라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뭐야? 그래 해! 우리 집안 핏줄이라고 나오면 당장 우리한테 손녀 넘기고 사라져라. 그리고 양육비도 네가 내야 할 거야. 내가 네가 핸드폰에 올려놓은 카톡 푸사에 있는 사진 다 봤어. 우리 아들 잘생긴 얼굴 쏙 빼닮았던데 무슨. 그러시던가요? 그럴 리 없겠지만 내 새끼 귀찮게 하는 건 별로지만 더 귀찮은 일 생기기 전에 당신들의 그 이상한 사상을 고쳐주는 게 낫겠네요. 그렇게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아이 그리고 전 남편 놈과의 친자 검사는 법원에서 정해준 병원에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더 볼 것도 없이 남편과 딸아이의 친자 검사 결과는 99.999% 친자로 나왔죠. 그 집안 인간들은 무슨 생각인지 전 남편 놈 정자 검사까지 받은 모양입니다. 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되리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 검사를 통해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뭐? 내가 무정자증이라니? 임신에 문제가 있었던 건 저나 지금의 아내가 아닌 바로 전 남편 놈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놓고는 여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마냥 굴었으니 법원에서 결과를 듣고 하얗게 질린 전 남편 놈을 보니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전 시모 표정도 가관이더군요. 씨도둑질이 어쩌고 하더니 없는 씨를 어떻게 도둑질하나요? 제가 엄청난 대도도 아닌데 없는 걸 훔쳐갔다고 하시니 정말 억울하네요. 어쩐지 여자를 둘이나 붙였는데도 애 하나도 제대로 안 생긴다 싶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였네요. 그렇죠? 여자를 한 트럭을 들여와도 안 만들어질 자식이었던 거예요. 이년이 감히 우리 집안을 무시해? 내 아들을? 나도 너 고소할 거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고소가 뭔지는 아세요? 명예훼손이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건 명예훼손이라고 안 해요. 없는 명예를 어떻게 훼손시켜요? 이러나 저러나 없는 걸 있다고 박박 우기는 거 정말 잘하시네요. 법원을 나오며 그들에게 속삭이니 속이 뒤집혀 죽으려는 그들의 표정. 사진으로 남겨두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법원 판결로 저는 그들에게 벗어났고 접근 금지까지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 집안은 진흙탕만이 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현 며느리가 비뇨기과 검사지를 보고는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했어요. 씨도 없는 놈이 임신 안 되는 건 다 나 때문이라고 매도하고 무시하고 욕까지 해? 당신들 각오해.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위자료 두둑이 받고 이혼할 거야. 무슨 수를 써서든 소송하고 당신들하고 연 끊을 거니까 알아서 해.
너만 이 판에서 도망가겠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도 나랑 바람 폈었잖아. 그게 뭐? 네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줄 알았던 건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잖아. 이 씨도 없는 놈아! 아무래도 나이가 더 어린 만큼 2년 전에 저와는 다르게 꽤 똑똑한 아가씨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당했던 언어폭력과 폭행에 대해 상세하게도 기록을 해두었더라고요. 게다가 틈만 나면 행해지는 그들의 폭행 폭언을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과 녹음이 증거가 되어 그들은 빨간 줄까지 그이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를 두둑이 챙긴 그녀는 그 집에서 나와 다른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새 남자인 건지 아니면 그동안 만나고 있던 남자인지. 전 시댁에서는 뒤늦게 그녀를 불륜으로 신고했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어 소송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저에게 했던 짓을 고스란히 되받은 셈이네요. 그러나 저는 그 상간녀가 잘 사는 꼴을 그냥 두고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제가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상간녀 소송과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어야 하는 게 맞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상간녀 소송과 이혼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 소요기간은 불륜을 안 날로부터 3년, 이혼한 때로부터 3년 이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간녀와 남편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더군다나 본사에서도 게시판에 올린 글로 인해 영업 방해를 한 점을 들어 전 시댁 인간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 하더군요.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건드린 말로는 정말 끝도 없는 소송의 연속. 만약 저였다면 이쯤에서 반성했을 테지만 이 인간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네 자식이면 내 자식이기도 한 거잖아. 엄마가 계속 너 데리고 오래. 이번에 애 데리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다시 나랑 재결합하고 우리 위자료 좀 갚아줘라.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이건 또 무슨 신박한 미친 소리야. 내 자식이면 내 자식이지 왜 네 자식이야? 헛소리 하지 말고 돈이나 갚아. 나한테 주는 보상금이 제일 먼저인 거 알지? 안 주면 압류 걸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하라. 이 정신 나간 놈아. 제발 너라도 나 좀 용서해줘. 그래도 우리가 10년을 가족으로 살았는데 그 정도도 못해줘. 당신은 정도 없어. 10년을 가족으로 살아? 네 엄마도 그 소리를 하더니 진짜 모전 자전이구나. 미안한데 나는 너희들하고 가족으로 산 적이 없어.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괴롭힘 당한 기억뿐이라고. 그 집에 있으면서 내가 아내 며느리로 대접을 받은 적이 있니? 정 같은 소리 할 생각이라면 2년을 같이 산 네 마누라한테 해. 그래도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정이 조금은 남아있지 않겠어? 소송을 3개쯤 당하면 갚아야 하는 돈만 억 단위가 된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그놈은 빚 갚느라 안달이었어요. 어찌나 힘들어 하는지 저에게조차 도움을 구하더군요. 재결합을 해준다느니 어쩌니 하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미 재혼까지 하고 애까지 낳아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무슨 자신감으로 꼬드기는지. 아무리 분할로 갚아도 된다고 판결이 나왔다고 해도 그 분할이 3건이나 되면 카드 분할이라도 힘들잖아요. 결국 사재 대출의 힘을 빌렸고 그걸 갚아나갈 새도 없이 이자가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곧 전 시댁집도 담보로 넘어갈 것 같다고 하는데 아무리 빌어도 저는 다시 용서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매장에서 일하면서 남편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간혹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누나,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요. 이제 일 안 해도 먹고 살만 하잖아요. 매니저님 돈도 잘 버시고 시부모님들도 쉬라고 하신다면서요. 누나는 살림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기도 있는데 무리하지 말아요. 하지만 저는 제가 일하는 게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보람을 느끼게 해준 이 직장은 정직원이 된 이후에도 제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입니다. 같이 일하는 성실한 직원들 그리고 제 곁에 있어주는 남편과 함께 앞으로도 일할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우리 귀여운 딸도 함께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